저건 물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물가가 오고 그럼 어딘가는 터지죠. 그게 어디냐가 될 거냐 이번에 연준의 대응이 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버블의 저자로 유명한 한상환 2.1 지속가능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책에서 저도 읽어봤더니 강조하셨던 게 경험 못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인플레이션 진짜 말씀대로 오긴 왔는데 여전히 파월이 뭐가 인플레이션이야, 이거 일시적이야, 계속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현재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진단하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달에 4.2%가 나왔고 5월이 5%가 나왔고 6월이 5.4. 근데 4월 달을 보시면 그것도 사실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였었어요. 4.2도. 근데 그 보시면 그 작년 4월이 물가가 제일 낮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7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4.2가 나와도 뭐 저거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이러고 넘어올 수 있었죠. 근데 그때도 옐런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물가나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충격이 오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아무 말을 안 했고, 옐런 재무장관이 뭐 금리 한번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걸 좀 간과했죠. 물론 그 충격은 있었어요. 그때는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가를 봤구나. 네. 저는 경제연구원에 있고 뭐 통계청, 뭐 기획재정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니까, 기자분들도 원래 그거 다 미리 봤잖아요. 네, 좀 엠바고를 걸어서 미리 보죠. 네, 미리 보죠. 근데 거기는 더 빨리 보거든, 발표하기 그렇겠죠. 전에 보니까. 네, 그래서 봤구나, 물가 세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4.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 나올 때도 옐런 재무장관이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 금리 한번 올라가도 뭐 문제 없을 것 같다. 근데 5.0 나올 때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안 했어요. 이상하다, 왜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지 생각을 했는데, 5.0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이전까지 멘트하고 하나 멘트가 달라졌어요. 어쩌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이거 하나 더 붙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5.4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이번에 더 붙였어요. 어쩌면 정책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이야. 네. 일시적이야 똑같은데 네. 이게 내년까지 갈 수가 있어 한 번 더 붙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면 정책 변화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붙었어요. 말이 살살살 바뀌네요. 그럼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여기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없고 항상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데거든요. 네. 그때. 근데 시장이 그동안 사실 별로 반응을 안 했죠. 네. 5% 나왔을 때도 뭐 이건 중고차 값이 오른 게 뭐 3분의 1이고 뭐가 오른 게 뭐가 오른 거 이건 중고차 수용 있으면 떨어질 거니까 빼고 못 빼고 이만큼 남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증권시장 출신들은 차량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없어서 신차가 공급이 됐으면 중고차 값이 안 올랐을 거야 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연구원 출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중고차 값이 안 올랐으면 뭔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물가를 올려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시중에 돈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안 올랐으면 다른 걸 올렸어요. 틀림없이. 그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다르죠. 지금은 중고차로 나타났지만 뭔가는 다른 거를 또 올려놨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권시장이 계속 그렇게 오다가 이번에 5.4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계속 5%는 5%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를 얘기했는데 증권시장은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5.4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거 아니야 이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5.4거든. 네. 5.4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4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네, 그래서 5.4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가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세계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세계 경기의 물가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를 피크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레벨 자체가 이거는 이제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물가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금리 목표를 이제 물가 목표를 2%에 타겟팅을 해왔잖아요. 대체로 최근에. 그렇죠. 근데 2%도 만들어내기 힘든 세상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5.4%는요. 전년 동기가 0.6%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저 효과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난 다음이에요. 네. 그 5.4%는 무지하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5.4%는 지금 굉장히 높은 물가고 이게 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높은 물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특히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위험해지겠죠? 그렇기도 하죠. 일단 코스트 푸시니까 비용 인상.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믿어서 올라오는 수요 견인, 뭐 네. 사들이기 시작하고, 뭐 물가가 비싸지니까 내 월급도 올려줘 해서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제 수요 능력이 또 올라오니까 또 수요가 또 잡아당기고, 이 두 가지에다가 세 번째가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돈이 걷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돌아다니면 네. 이게 다니면서 물가를 또 밀어 올리니까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비용 인상 물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수요 쪽에서 잡아당긴 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대부분 비용 인상인데 비용 인상이 그럼 끝났냐? 계속되고 있군요. 안 끝났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비용 인상을 보려면 유가, 구리가, 철광석 가격 이거 세 가지 보면 되는데 유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60달러대예요. 많이 갔을 때 75달러 넘었었고. 근데 유가가 뭐 70달러 전후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한 150달러 가까이까지 봤었잖아요. 네. 그 70달러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70달러면 갈 수 있는 상단을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다 온 게 작년에 마이너스 30달러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 기준이긴 하지만 네. 올라왔고 그 사이에 변화가 뭐였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나요? 셰일가스 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수요 공급 곡선이 달라졌거든요.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근데 셰일을 그렇게 많이 퍼놨는데도 유가가 이렇게 70달러 올라왔다. 네. 그럼 그 이전 수준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150달러 왔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유가 엄청 높죠. 네. 그다음에 구리 가격 뭐 많이 갈 때 1,800 그 달러인가 뭐 저기 이렇게까지 갔던 게 지금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9,000달러까지 왔다 다시 한 9,200달러, 9,400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뭐 여기 여전히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그 피크아웃이 됐다고 봐야 되면 구리값이 밑으로 빠져 내려와야죠. 안 내려가고 9,000달러까지 내려왔다 다시 우상향을 타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금융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면서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러긴 했지만 다시 우상향 타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도 뭐 이제 5월달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죠. 철광석 가격이 237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 수출계 패서 170달러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지금 다시 220달러대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최소한 이 정도 단보다 더 좀 더 올라간 상태가 저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봐요, 이게. 네. 그러면 비용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번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더 이상 비용 인상이 없는 건데 이게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런 가격이 소비자 단의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전가가 일어나거든요. 네. 이게 한번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소비자 가격을 전가하기가 힘드니까 전가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제조하는 회사가 그 비용을 한번 떠안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높은 가격이 쭉 오니까 자기가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야 되면 소비자 가격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미 보시면 요번에 오뚜기가 라면값 올렸죠. 그렇죠. 네. 라면값 올리기 힘듭니다, 그거. 네. 올리잖아요. 13년 만에 올렸더라고요. 네. 라면값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라면이 그 과자하고 라면이 둘 다 밀가루로 만드는 건데 둘이 회사가 대응이 달라요. 과자는 사치품이고요. 라면은 생필품이에요. 네. 그래서 과자는 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려요. 마음대로 못 올리다 보니까 중량을 빼요. 아. 네. 라면은 생필품이거든요. 네. 중량을 못 빼요. 한 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중량 빼면 손님이 곧바로 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못 빼는데도 가격을 못 올리고 왔던 거잖아요, 지금 라면이. 그렇죠.
그 얼마나 그 가격 올리기 힘들면 못 올렸겠어요. 근데 이번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밀가루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지속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으로 이제 전이되기 시작을 했다. 네. 이전까지 생산자 가격이었는데 견인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코스트 푸시로 비용 그 인상으로 해서 오는 물가가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파월은 어쨌든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가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가가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버블을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좀 있긴 하잖아요. 있죠. 그럼 인플레이션하고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원래 인플레이션은요, 그 경기 민감주나 이런 주식한테는 좋아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아까 오뚜기 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라면값이요. 네. 라면값 올리니까 라면의 매출 늘고, 주가도 오르고 어떻게? 라면 매출 느는데 밀가루 값은 계속 높은 가격이 계속 못 가거든요. 가다 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땐 힘들지만 하여튼 가격을 올려놓은 게 나중에는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야죠. 네. 그리고 라면 1,000원에서 1,300원 됐다고 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게 소비를 해쳐요. 네. 그러니까 수요를 죽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5.4%라고 하는 물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불안한 물가다라고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면 참 좋겠는데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네. 재밌는 게 네. 저기 폴 크루그만하고 그 조지프 스티글리츠하고 이 두 사람은 돈 많이 퍼봐도 물가 안 온다. 네.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현대통화이론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돈을 퍼봐서 대응하는 거고 이거 물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쪽에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 전하고 그다음에 그 MIT에서 교수를 하고 있나요? 그 블랑샤 교수하고 요 둘은 물가 온다 무슨 얘기냐 하고 떠들고 있어요. 아니 대가들끼리 서로 이렇게까지 붙었어요. 극단적으로 좀 생각이 네. 다른 거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앞에 여기에 폴 크루그만하고 스티글리츠는 노벨상을 받았고요. 레리 서머스하고 블랑샤는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노벨상 이기냐 아니면 네. 노벨상 못 받은 분들이 이기냐 좀 궁금해지네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긴 한데 요즘 그 블랙록의 CEO 그 레리 핑크 둘 다 앞에 레리네. 이 두 레리가 다 물가 온다고 지금 연준의 대응이 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저는 물가가 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연준이 언젠가는 그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그 연준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물가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마. 우린 해결 방법이 있어. 이렇게 네.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꼭 무슨 방법인지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네, 얘기 안 방법이 하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물가 잡는 방법은 많어.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요. 디플레이션을 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네. 디플레이션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떤 정책을 써도 이건 안 돼요. 네. 굉장히 힘든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퍼붓는 거 아니에요. 물가 좀 와라 그러고. 네. 인플레이션을 할 방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슨 뭐 지준율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무지하게 많은데요. 항상 연준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물가를 잡는 무기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급격한 인상. 네. 네.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때는요. 그 어딘가는 죽어나가요. 그건 좀 안 좋은 얘기네요. 그럼요. 73년에 석유파동이 왔었잖아요. 네. 1차 석유파동이 73년이고 2차가 79년인가 와서 80년인가까지 갔는데 그때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 이분이 기준금리를 19%로 끌어올립니다. 네. 기준금리 19%요. 상상도 요즘에 못할 이자 금리예요. 제한법이 이자 제한법 걸려요. 네. 그리고 어디가 죽었어요? 영국이 죽었죠. 네.
영국 외환위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2%포인트를 1년에 올렸습니다. 딱 1년에. 그때 반응이 어떻게 됐냐? 저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 다 중내산에 했고요. 여파가 한참 걸려서 90년에 결국 우리나라 왔죠. 러시아 뭐 중내산에 했고, 저 남미 가서 ABC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거 다 한번 싸고 외환위기 들어갔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게 끝났거든요. 그때 소위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외환위기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 바퀴 돌면서 싹 돌았죠. 우리도 외환위기 결국은 들어갔고.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딘가는 휘청하거든요. 그 다음이 사례가 언제냐면 그 IT 버블 터졌을 때, 신경 2001년인가요? 그때 터졌을 때. 그때 남미 국가들이 한 번 또 들어갔어요.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베네수엘라도 들어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미 국가 한 번 들어갔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남유럽 국가가 다 날아갔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보시면 물론 경기가 다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버블이 깨지는데 그거를 촉발시킨 거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에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서 버블 터지면서 어딘가 약한 데는 터지는 거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는 외환위기가 나는 거죠.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도 오는 거라서 사실은 미국 연준이 뭐 물가 잡는 방법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지금부터 올려주면 좋아요. 천천히 올리면 관계없죠. 우리도 같이 대응해서 같이 따라가고. 근데 지금은 안 올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마지막에 가서 확 올려버리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딘간 터지죠. 그게 어디냐가 될 거냐 이번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파월은 계속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천천히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가급적 천천히 올려서 점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거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할 거니까 시장에 충격을 안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다가 정말 이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렇게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처할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게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살아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돈은 무지하게 퍼붓거든요. 미국의 M1M2 이게 그래프 뭐 바꿔서 보여드린 분이 많았을 텐데 쫙 올라가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직으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미국의 GDP의 한 20%에 해당되는 돈을 쏟아 부어버린 거니까. 저거는요 아무리 뭐 현대통화 이론이고 아무리 세상이 디플레이션 세상이라고 해도 저건 물가를 갖고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화폐 수량설에 의하면 저건 물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물가가 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고민이 있어요. 바이러스 문제로부터 아직 전 세계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 망한 케이스인데. 왜 어떤 면에서 말씀을? 제가 이제 제가 한 30년 가까이 다니던 현대경제연구원을 그만두고 지금 1년밖에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묶였거든. 이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겠냐고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멈춰선 거잖아요, 이 세상이. 이게 세상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가 답은 뭔지 뻔히 알잖아요. 그냥 다 백신 맞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 자체도 좀 특이한 위기예요. 다른 경제 위기하고 달라요. 다른 경제 위기는 경제 내부가 골마 터져서 오는 위기거든요. 그런 위기는요, 이제 구조조정을 불러와요.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 때 남유럽이 얼마나 구조조정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이게 다 일어나면서 시간이 걸려서 오는데,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 팬데믹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백신은 개발은 될 거고 조금만 나오면 이제 문제 없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부동산 시장도 빨리 올라왔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자산가격 버블이 심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지금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저렇게밖에 의사결정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자체를 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연준은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실물이 안 따라 올라오고 지금 미국 실업률도 6% 간신히 내려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해요? 못하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지금 못하는 것 같고 이번에 또 특히나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도 지금 뭐 재난 그 선포를 해야 되네 만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획된 전면적인 테이퍼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00억 달러 중에 800억 달러 국고채 사주는 건 놔두고 일단 MBS 주택 가격 버블이 심하잖아요, 미국도. 네. 그러니까 MBS만 뭐 테이퍼링을 먼저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800억 달러의 이 그 국고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결정하겠다 네. 하고 좀 늦춰버릴 것 같아요. 네. 그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금리 인상 대응이에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대응은 더디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2023년에는 금리 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빠르면 2022년 말에도 금리 인상을 들어갈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본 거고. 근데 지난번 6월 연준 점도표를 보시면 2022년 찍혔어요. 네. 소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으로 나왔더라고요. 2023년은 2회가 찍혔어요. 이건 다수 의견이에요, 거기다가. 네. 지금 같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 미국도 금리 인상은 안 나설 수가 없고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때는 그때는 높은 물가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되면 1년에 한 4번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1년에 4번이면요. 지금 세상에 1년에 4번이면 옛날에 폴 볼커 때 19%까지는 아니어도 한 10%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워낙 낮은 상태니까.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물가가 계속 이 높은 물가가 지속될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높은 물가 지속될 거가 관건인데 일단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원자재 쪽에 사이클이 갈 거라고 봐요. 완전 슈퍼 사이클은 아닌데 네. 조금 긴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뭐 석유는 빼고 네. 철광석하고 구리 이게 산업의 아주 바로미터 그 둘이니까 그 둘을 놓고 보면 철광석하고 구리하고요 이게 지난번 슈퍼 사이클 중국이 만들어낸 사이클이 2011년에 끝났잖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조조정만 했어요. 여기가 중국이 워낙 공급 능력을 늘려가지고 아주 공급 과잉 산업으로 여태까지 지내왔거든요. 그러면서 설비 증설이 거의 없었고 계속 있는 거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기만 했거든요. 네. 특히나 고로 철광석 만드는 고로 이거는 요즘 뭐 탄소 감축 이런 것 때문에 고로 늘리지도 못해요. 네. 계속 설비는 줄어왔고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수요는 그래도 철광석 경우 20%씩은 매년 늘어왔고 그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걸려요. 걔네는 광산 하나 새로 만드는데 그래서 탐사해야죠, 매장량 차지해야죠, 뭐 해야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이걸 파내기 시작하면 10년 걸립니다. 근데 최근에 구리고 철광석이고 신규 광산 개발에 착수한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시작하면 10년 뒤에나 나와요. 그러면 심각하네요. 있는 거 확장 투자거든요. 네. 있는 거에서 좀 더 파내는 거니까. 근데 철광석 같은 경우에 브라질 그 발레사 광산이 지난번 홍수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이 한 20% 소실됐고, 네. 뭐 곧바로 저게 안 될 겁니다. 그게. 다음에 구리는 칠레, 페루 이쪽에 지금 코로나하고 데모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구리 광산 국유화하네 마네 이런 소리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쪽에서 공급도 차질이고. 네.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꽤. 그러면 그런 쪽에서부터 물가가 계속 올 가능성이 높고요. 좀 이게 해소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원자재가 아니면 우리가 기업단에서 물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단에서 물가를 잡아주는 요인이 뭐냐면 하나는 생산성 증가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의 저물가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장기 저물가에 중간중간에 물론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장기 저물가에 골디락스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다 이 생산성 증가와 중국의 저물가 수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 우리가 신경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펀 그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장기 저물가 좋은 성장을 오래 가냐. 그거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펀이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냥 신경제라고 하자. 그래서 신경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IT가 갖고 온 생산성 혁명이거든요. 생산성 혁명에 의한 저물가가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들어왔는데 네. 저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생산성 그 증가도 초기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구간을 져서 좀 성숙기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오는 생산성, 상당 부분의 생산성 혁명은 유통혁신이에요. 아마존이 뭐 자율주행차도 있다 그러고 그건 아직 뒤에 얘기고. 네. 네. 아마존이 이 월마트를 죽인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월마트는 이미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 아마존이 홈디포를 죽이고 아마존이 다 그 토이즈아러스를 죽이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얘들은 줄어들 때까지 줄어들었어요. 백화점도 줄어들 때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남는 오프라인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죽진 않지만 이건 줄일 만큼 다 줄였거든요. 그래서 유통혁신이 다 일어났다고 보면 그러면 생산성 증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나. 물론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이 있는데 자율주행 한다고 생산성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된다는 것뿐이지. 네. 그리고 시간도 한참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산성 혁명은 생기겠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통 쪽의 혁명은 지금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갖고 올 수 있는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첫째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 그럼 계속 저물가를 수출해 줄 거냐. 네. 중국은 앞으로 고물가 수출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제. 네. 임금도 올라가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네. 아서 루이스라고 이분이 노벨상을 70년대 받으셨나 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네. 그래서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불러요. 어떤 한 경제가 발전을 시작을 해서 이게 처음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가면서 그게 저물가를 만들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이제 노동시장이 더 이상 신규 노동 공급이 없어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네.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게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루이스 전환점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거 문제의 본질을 본 게 칼 마르크스입니다. 농촌 해체. 네. 농촌 해체로 해서 이 사람들 끝없이 들어오고 근데 자본가들이 그 이익을 다 자본 잉여로 갖고 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끊임없이 궁핍하고 싼 값에 계속 노동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해서 그 계급 간의 문제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칼 마르크스가 제대로 봤거든요. 농촌 해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촌이 끊임없이 해체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해체가 다 끝나면 더 이상 농촌이 없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 해체가 다 끝나고 나면 인건비가 오르더라 하는 게 루이스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이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을 돌았다고 보는 게 대체로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돌았다라고 보는 게 거의 학계의 정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임금 격차가 최근에는 뭐 한 20년 전에는 한 30대 1 정도 나던 게 지금 한 5대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는 임금 상승에 의해서 비싼 물가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는데 불행하게도 세계 공장은 지금 다 거기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다 거기서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 의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생산 쪽에 있어서의 당분간은 그런 저물가를 보기 힘들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야 되고요. 수요 쪽에서는 저물가 요인이 있죠. 이 고령화 때문에 네. 소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제약이 되거든요. 고령화 네, 때문에 그렇죠. 생산도 줄고 뭐 수비만 하니까. 그쪽의 거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여전히 디플레이션 구간이 갈 거다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디플레이션 구간처럼 그런 저물가가 되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가가 기본 상황이 이런데 돈은 무지하게 퍼놓았고 코스트 푸시 오고 또 사람들이 여태까지 돈 안 쓰고 모아놨던 돈 있잖아요. 그거 소비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 돈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물가는 스파이크가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이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마 언제쯤 버블이 붕괴될 것인지, 그리고 혹시 버블이 붕괴되는 신호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이거 위 상태가 가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위로 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지금 더 많이 뛰는 거거든. 그 버블 터지면 우리가 심하게 터집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끝이 아닌가. Round one, fight.